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인바디 기계는 상품명이고요. BI 메소드가 정확한 명칭이죠.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라고 합니다. 이 BI라는 게 뭐냐? 이 BI는 일단 BI법이라는 게 뭘 측정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체중계는 체중을 측정하고 신장계는 신장을 측정하죠. 뭐 혈압계는 혈압을 측정하고요. BI에는 percent body fat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percent body fat.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percent body fat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일렉트로 시그널이 그 전류가 워터는 잘 지나가는 데 반해서 이 패티슈에서는 여기다 해야지 레지스턴스가 있다라는 거죠. 더 강한 레지스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팻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뭐 계산이란 말이죠. 이퀘이션을 통해서 칼큘레이트 하는 게 BI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실제로 측정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실측한다라는 개념이 참 허리둘레를 재는 것도 줄자라는 매개체가 있고 하지만 BIA법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간접적인 측정계죠. 간접적으로 결국 계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알아두십시오. 이건 타니타 홈페이지에서 제가 떠온 인용한 글이고요. 우리가 보통 헬스클럽 가면 이런 기계들이 있죠. 이런 기계도 BIA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우리 인바디 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기계고, 요 옆에 기계는 타니타에서 나온 BIA 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바디 팻을 측정하는 BIA 기구고, 요거는 한국 인바디 회사에서 나오는 기구고요. 요거는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 체중계에 요게 달려 있는 거죠. 똑같이 요 네 가지 기계가 똑같이 그냥 저울입니다. 체중계 이렇게 부르듯이 BIA, 그러니까 percent body fat 측정 기구입니다. 같은 원리에서 측정하는. 가격은 근데 천차만별이죠. 자, 여기 왼쪽이 인바디의 출력지고요. 오른쪽이 타니타의 출력지입니다. 이게 달라 보이지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미 타니타 거 처음 봐도 다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는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자, BIA법이 그 fat의 ratio, 그러니까 percent body fat을 측정하는 원리는 딱 이겁니다. resistance가 전압을 전류로 나눈 수치라는 거, 저항이 R은 V 나누기 R이라는 거의 바탕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바디 그림이에요. 이건 인바디 그림인데 이게 V가 볼트고 I가 그 커런트입니다. 전류계, 전압계.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아까 멀티계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거든요. 암페어랑 볼트를. 이거를 그냥 사람한테 여기다 연결한 겁니다. 인바디 기계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BI 기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미세 전류를 흘린단 말이에요. 뭐 그냥 9V 정말 우리가 아는 뭐 아니면 1.5V 배터리로 여기다 하나 선을 연결하고 여기다 한 선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전신에. 거기서 이제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크면 팻이 많구나, 저항이 적으면 팻이 적구나, 이런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구죠. 그럼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멀티계를 가지고 전압이 두 그 컴포넌트 사이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전압차를 알고 전류가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면 V는 IR로 계산해서 저항값을 구하는 방식이 인바디 기계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과를 해석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한동안 이 비만 환자들을 하루에 비만 환자만 50명씩 이렇게 봤었으니까 이제 인바디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성격까지도 딱 보면 알겠다고. 얘 성공할지 못할지, 얼마나 뺄지, 어떤 성격인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해석할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BIA법이 측정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해드린 거 percent body fat을 1차 측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게 가장 primary measurement고요. 두 번째는 segmental한 fat의 ratio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팔 따로 재고 다리 따로 재고 함으로써 segmental한 fat의 ratio, 그 다음에 extracellular water랑 intracellular water의 ratio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measurement예요. BIA법, 특히 인바디가 갖고 있는 다른 기계들은 이 ECW나 ICW는 측정하지 못하죠. 체중계 같은 건 세그멘탈한 fat ratio도 측정하지 못하죠. 오로지 percent body fat만 측정하죠. 뭐
타니타에서 나오는 BIA법 기계도 이 두 가지를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법의 한계, 그리고 측정법이 무엇을 측정하는지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BIA법이 가장 저는 잘못 쓰이는 게 스키니 팻, 마른 비만을 측정하는 데에 대해서 잘못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 많이 활동할 땐 많이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니 팻을 어떻게 BIA법으로 측정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사실 뭐 오늘 할 얘기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결론이 되고요. 저거를 이해하시면 앞에 걸 다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별것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뭐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BI 디바이스에는 매주한다. 첫 번째, 팻과 워터의 레이쇼를 매주한다. 근육과 지방에. 그래서 퍼센트 바디 팻을 산출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퍼센트, 팻의 퍼센티지, 퍼센트 바디 팻을 세그멘탈하게 측정한다. 그러니까 전신에도 측정했지만 세그멘탈하게도 여기에 지방이 20%가 있다, 10%가 있다, 뭐 다리에 10%가 있다, 20%가 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세포 내역과 세포 외액의 그 비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외액이 많으면 이제 부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인바디 보면 저거 이데마 수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엔 다 바뀌었더라고요. 자, 이게 다 추정치기 때문에 무엇을 대변하는지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퍼센트 바디 팻입니다. 이제 퍼센트 바디 팻은 이제 남녀가 다르고 정상 기준이 다 다르죠. 이 비만이라는 것은 고혈압처럼 실제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로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게 병이다 아니다는 없습니다. 뭐 북극곰은 뚱뚱해야 더 건강한 걸 테고 사람도 어느 정도가 뚱뚱한 게 건강한지 아직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수치는 계속 비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뭐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종별로도 다르고 시간별로도 다르고 여기 보면 억셉터블 한 게 25에서 30일, 맨이 18에서 25. 이 정도면은 그렇게 다른 질병과의 그 코렐레이션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요 이상이 되면 좀 심각하게 위험하니까 여기서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비만의 사실 정의죠. 뒤에 비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자,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 터미놀로지들은 아셔야 돼요. 이제 처음에 이게 물이에요. 우리 몸속에는 모든 물입니다. 이 우리 몸속의 물은 세포 내액과 인트라 그리고 엑스트라 셀룰러 워터, 셀룰러 워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셀룰러 워터가 많은 사람이 부종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워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틴이 있습니다. 그 워터와 프로틴을 다 합쳐버리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골격근입니다. 근데 골격근 외에도 우리 장도 갖고 있죠. 심장 근육, 뭐 내장 근육, 뭐 다른 뭐 오장육부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워터를. 그래서 이 스켈레탈 매스 외에도 다른 조직까지 다 합쳐야지 이 바디 워터와 프로테인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SLM 여기 보시면 소프트 림 매스, 소프트 림 매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소프트 림 매스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SMM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수치예요. 그래서 따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같이 계산되지 않아요. 요 안에 일부죠. 그거를 스켈레탈 머슬 매스라고 합니다. SMM. 그러니까 SLMR 중에 일부가 스켈레탈 머슬 매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뼈가 있잖아요. 그 밖에 뼈 외에도 많은 미네랄들이 있죠. 그거까지 합치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지방 체중이 됩니다. 린 바디 매스죠. 그래서 린 바디 매스, 소프트 린 매스, 워터와 프로틴 이렇게 차례차례 구성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팻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팻을 제외한 건 거꾸로 가보면 우리 몸에서 팻을 제외한 그 질량을 그러니까 무게라고 얘기했죠. 무게를 림바디 매스라고 하고요. 림바디 매스에는 이 소프트 림 매스, 소프트 림바디 매스와 미네랄로 나눠지고요. 소프트 림바디 매스에는 뼈를 제외한 거죠. 뼈를 제외하면 프로테인과 워터로 나눠지고 워터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뭐 헷갈릴 건 없는데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좀 잘 보십시오. 물이 있고 프로테인이 있고 물과 프로테인이 합쳐지면 다 근육인 줄 알았겠지만 근육 외에도 다른 연조직들이 있고 텐던도 있고 리가먼트도 있고 오장육부도 있고 그 다음에 뼈도 있고
그럼 뼈까지 합쳐버리면 제지방 체중이 되고, 제지방 체중에서 뼈를 제외하면 소프트 림 매스가 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비만 클리닝을 하든지 다른 생리학 시간에도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이죠. 림 바디 매스, 소프트 림 매스, 미네럴 바디 팻. 그래서 팻 아니면 머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인바디는 좀 더 계속 추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인바디 결과지인데요. 요게 팻의 무게, 요게 팻의 퍼센트죠. 근데 그 저항값으로는 사실 레이쇼밖에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이 측정하는 게 퍼센트 바디 팻입니다. 요거 레이쇼를 가지고 측정한 거죠. 근데 레이쇼를 알면 우리가 전체 몸무게를 알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팻의 무게가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 무게를 그 BIM 머신에 올라가는 순간 딱 재잖아요. 체중계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체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 퍼센트 바디 팻을 잰 거 가지고 팻 매스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죠? 웨이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알고 나면 웨이트에서 바디 팻을 빼고 나면 무슨 체중이 나오죠? 제지방 체중이 나옵니다. 제지방 체중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다고 변하지 않으니까 인바디에서는 SML, 소프트 림 바디 매스를 여기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도 체중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얘가 표시하는 건 소프트 림 매스인데 얘는 실제 측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계에 바탕한 수치죠. 여기가 림 바디 매스면 옛날에 림 바디 매스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빼면 같은 수치예요. 그 웨이트는 림 바디 매스 더하기 팻 매스.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SMM은 계산된 수치고요. 직접 측정한 수치는 percent body fat, 그리고 그 체중을 바탕으로 계산한 fat mass.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몸무게를 따로 재서 넣어줘야 됩니다. fat mass, fat의 질량을 계산하려면 그렇겠죠. 레이쇼만 계산했으니까. 얘는 체중을 측정 안 했잖아. 체중을 재는 기구만이 자동으로 fat mas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BMI는 뭐 잘 아시겠죠? 그냥 신장과 체중의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segmental lean analysis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를 또 좀 이해해 보셔야 되면 여기 segmental fat analysis도 있고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실측하는 건 워터와 fat의 비율이라 그랬죠. 그걸 가지고 나머지는 다 계산해내는 수치고요. 여기 extracellular water, TBW는 뭘까요? total body water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ICW가 있으나 TBW가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기기에 따라서 어떤 데는 ICBW가 있고 IBW가 있고 ICW가 있고 TBW가 있고 이거는 total body, 이게 total body water 중에 total body water 중에 extracellular water의 비니까 이게 높으면 부종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요게 세 번째로 측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전신의 percent body fat, 이게 primary measure. 그 다음에 secondary가 segmental body fat의 ratio. 그 다음에 그 물, ECW와 ICW의 ratio. 그래서 요거를 판단한 게 다 어디서 판단한 거냐? 요걸 보고 판단한 겁니다. 이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그래서 segmental fat ratio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 percent body fat을 계산하는 건 매우 직관적이에요. 그냥 전류계 전압계로 이렇게 연결하든지 손길이 발길이 연결하든지 아니면 손발을 연결하든지 해서 몸을 통하는 전류가 얼마나 저항값이 높은지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물과 fat의 비율을 계산해서 그 인류 통계학적인 방정식을 돌려서 추정치를 내는 방식입니다. 세그멘트 팬 레이쇼는 조금 복잡해요. 여기서부터 자, 그 인바디 머신을 보면 두 개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두 개, 그 발에도 두 개.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흘려보내요. 몸으로.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내냐 하면 손바닥,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니까 엄지가 단 거 말고 엄지가 하나 되고 손바닥이 감싸지잖아요. 손바닥 전극이랑 발바닥의 앞쪽이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엄지, 여기랑 뒷발바닥 전극이 전압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류계 따로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능하죠. 전압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하고.
그래서 네 단자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BIA 기계들은 그냥 여기다 커프를 감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한쪽에 하나씩밖에 없죠. 그 단자가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손에 두 개, 발목에 두 개. 근데 여기 저항은 있지만 실제 측정에서 무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건 요거죠. 요거. 요렇게.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를 측정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 단자가 있으면 이렇게 전압을 측정하고, 뭐 전류는 다 똑같으니까 어디서 측정하든 상관없죠. 뭐 이렇게 측정해 저렇게 측정하건 전류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강화된 전압을 측정하면 이 팔의 저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인바디는 여기에 단자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제 문제였고요. 이게 왼 오른팔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거죠. GRA, 여기 GLA, 그러니까 왼팔의 저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측정할 때는 왼팔을 저항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왼쪽 다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예요. 5, 6번 오른쪽 다리. 전류가 5, 6으로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아까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리면. 근데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가상의 디바이스를 그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서 전압을 측정합니다. 볼트. 전압계가 있는 거고, 여기 전류계가 있는 거고, 암페어를 측정하고. 그죠? 저의 의문은 여기 단자가 없는데 여기를 가버리면 요것 때문에, 요 저항 때문에 전압이 제대로 측정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삼았던 거고요. 이거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여기 미세 전류를 흘리는 인바디 기계라고 칩시다. 전류를 흘러보내요. 이렇게. 그럼 오른팔을 거쳐서 그 트렁크를 거쳐서, 여기 T는 트렁크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암페어는 어디서 측정하냐 하면 오른팔 여기 손가락과 5, 6 여기서 암페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측정이 되고요. 얘는 아무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압인데 사실 트렁크에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죠. 트렁크에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 팔 어깨쯤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간단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전압계가 있고요. 전압계가 손에 하나 있고 여기서 왼팔에 전압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 왼팔을 전압계의 도선 일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압계의 도선 일부. 그래서 이 왼팔을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실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큰 전압계의 도선의 일부로 생각하면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 P점은 트렁크예요. 여기 P점에 실제 단자는 없지만 요게 도선이 이렇게, 요게 오른팔이니까 여기서 전압계가 들어가 있고 전류는 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전압계가 요 손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긴 전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전압계의 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낙하폭을 측정하는 거죠. 제가 또 하나 더 그려봤어요. 이렇게 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뭐 저항이 마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니까. 뭐 어디를 했는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더 간단하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데서 어디서든지 뭐 암페어를 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 싶은 건 여기 저항이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P점에다가. P점이라 하면 왼손에 어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왼손이 왔으니까. 그래서 왼손은 도선입니다. 이게 지금 왼팔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손이니까 오른팔의 저항값이 나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이 세그멘트의 레이쇼, 그러니까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그멘트, 팔의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그럼 그 세그멘트에 측정한 저항값이 이제 문제예요. 그럼 저항값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물과 지방의 전체 웨이트 중에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아르키메데스가 왕관 속에서 순금이 아닌 물질의 비율을 알고 싶었잖아요.
정확하게는 뭐 순금이 섞였는지지만 우리도 우리 몸에서 percent body fat, fat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긴 길을 왔습니다. 우리가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그 순도를 확인하려는 작업과 똑같이. 자,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부위별 저항값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 저항값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 비만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르키메데스가 비율을 알았어요. 왕관의 비율을, 불순물의 비율을 알았어요. 아, 1%가 불순물이구나. 근데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면 왕관의 무게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오른팔의 무게를 불행하게도 몰라요. 자, 우리가 구한 이 저항값을 어디다 써먹을까요? 저항값은 비율밖에 못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은 부위별 저항값이고 저항값으로 지방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뭐 20%다, 30%다. 그럼 30%니까 이 사람이 팔이 이렇게 뚱뚱하다는 얘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팔에 아주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없을 수도 있잖아. 다리의 비율이, 지방의 비율이 30%다, 엄청 높잖아요. 뭐 40%다. 근데 다리에 근육이 너무 없어서 비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 팔을 자르든지 뭐 무게를 이렇게 잰다든지 해서 이 팔의 무게를 따로 알지 못하는 한 실제 지방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신의 지방의 비율은 우리가 체중을 알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고요.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무게를 모르는데 비율을 가지고 불순물의 무게나 양을 알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팔의 지방은 20%가 안 되는데 다리의 지방은 30%다. 그러면 뭐 지방이 높을 가능성이 많겠죠, 다리에. 하지만 다리에 이 사람이 뭐 휠체어를 탄다든지 운동을 너무 안 하는 사람이라서 또 체질적으로 다리가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은 똑같이 있지만 percent body fat은 이렇게 다리 쪽으로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추정은 가능하지만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게 어떤 이퀘이션을 가지고 뭐 상수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percent body fat은 어떤 상수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는 수치죠. 뭐 회귀곡선을 그릴 수 있는 저항값 가지고 percent body fat의 정확한 회귀곡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퀘이션이라고 부른 거고요. 하지만 이 세그멘탈한 fat의 레이쇼는 실제 세그멘탈한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fat mass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다 쓸데없는 거냐? 세그멘탈하게 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전신의 percent body fat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것도 지방의 비율을 알 수 있다지만 여러 가지를 재서 여러 군데서 재서 합쳤으니까 더 정확하게 잴 수 있고요. 그래서 인바디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전체 총량에서 제지방량을 재하는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 체지방량은 각 부위의 무게를 개별적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위별 측정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첫째 줄 보이시죠? 뭐 인바디에서도 명확하게 이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별 비만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부위별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알아나가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부위별 임피던스는 여기 네 번째 줄 보시면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예측 값을 포함하여 대략적인 부위별 체지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사돈의 8촌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계속 보면 여기에 체지방의 총량, 성결, 연령에 따른 체지방 분포와 대체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피검자의 대략적인 부위별 체지방 분포를 추정한다라고 돼 있죠. 추정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인구 통계학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부위별 지방을, 비만을 추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전체의 body fat ratio를 측정한다 그랬고, 둘째 세그멘탈한 body fat ratio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fat ratio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질량을 알기 때문에, 아니 중량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세그멘탈한 그 ratio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저항값이. 전체 body fat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거 가지고 세그멘탈한 fat의 distribution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BIA법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방법으로는 그
부위별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부위별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바디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바디가 좋은 거예요. 뭐 굉장히 안타깝죠. 캘리퍼로 여기 두께를 측정한 다음에 그 실측한 두께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어떤 상수를 만들어 보려는. 근데 뭐 이건 제가 알기로는 뭐 제품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부위별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인바디가 부위별 비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위에서 저항을 재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좀 틀린 얘기예요. 제가 이건 넣은 이유는 제가 이거 다 인바디 갖고 쓴 논문들이거든요. 제가 인바디를 사랑한다는 얘기, 인바디를 지원한다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총 percent body fat ratio, segmental body fat ratio. 세 번째가 ECW, ICW입니다. 세 번째는 ratio인데 뭐의 ratio냐? 워러의 ratio입니다. 워러의 ratio는 어떤 방법으로 재냐면 여기 지금 주파수를 다 다르게 했잖아요. 우리가 통전하는 그 전류의 주파수를 다 다르게 통전시켰습니다. 교류 전파를 쓰고요. 교류는 이제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가죠. 그 주기입니다. 굉장히 긴 것부터 굉장히 그 빠른 것까지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나? 종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여기 두 개나 세 개 있는 게 제일 싼 기계들입니다. 보시면 요 두 개죠. 이건 싼 기계죠. 이게 비싼 이건 타니타 건데 이거는 세 개 썼죠. 인바디 그 5개짜리보다 못하네요. 그러면 저 주파수를 다르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이걸 잘 해석하고 쓸 수 있겠죠. 우리 기계를. 제가 자꾸 인바디를 까는 것 같은 강의가 되는 이유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용자들한테. 의사들이 제대로 알고 써야 됩니다. 만든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요? 자, 주파수가 왜 나오나? 이게 주파수인데 3개고 5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는데 왜 나눴을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랑 여기랑 도선 연결해서 멀티계를 연결한 겁니다. 뭐 가능하다면 그냥 멀티계가 저항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전류 측정하고 전압 측정하고 해서 기계 안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게 인바디입니다. 이게 인바디의 측정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단자를 하나씩 다 달 수가 없으니까 네 군데 달아놓고 전류 이쪽으로 통하게 해서 측정하고 전압은 이렇게 측정했지만 여긴 가라. 전류가 통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한 결과가 된다. 한마디로 그냥 여기서 팔을 잴 때는 여기랑 어깨랑 멀티게 연결해서 저항값을 측정한 게 인바디가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왼팔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 트렁크는 좀 다르죠. 자, 이게 여기 써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여기서 비율을 다르게 하는가가 문제예요. 전류를 보내는데 굉장히 빠른 헤르츠에 그러니까 주파수의 전류도 보내고 천천한 것도 보고 긴 주파수도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항값이 그거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보는 게 엑스트라셀룰러 워러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세포막인데요. 세포막은 커패시터로 작용하는 게 여기가 절연체입니다. 여기 막에. 그 얘네들은 전개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 안쪽, 세포 바깥쪽. 여기가 엑스트라셀룰러고요. 여기가 인트라셀룰러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어디 갔어? 이 용수철이나 이 변기의 물처럼 계속 움직이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다가 일단 만나면 이쪽에서는 이쪽에는 전하의 차이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이동을 안 하고. 다른 완전하게 이게 디폴라라이즈가 되지 않는 이게 지금 저게 폴라라이즈 돼 있거든요. 극성이 달라서 완전하게 똑같은 평형을 이루지 않는 한 계속 당기면서 거기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전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이 프리퀀시는 이 세포막의 콘덴서를 무시해버려요. 그 통과를 합니다. 로우 프리퀀시는 못 통과를 하고 세포 외액으로만 갑니다. 트위러는 하이 패스 필터,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콘덴서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러면 콘덴서를 지나가는데 높은 것만 지나가서 전달하니까 얘도 음을 분리하는 거죠. 이 콘덴서를 가지고. 이거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파수를 보내봄으로써 저항이 그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에서 저항이 낮아지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에서 낮아지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엑스트라 셀룰러 워러가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으면 어차피 얘 무시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저주파나 고주파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엑스트라 셀룰러 워러가 많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콘덴서는 전기를 못 통하게 하는데 어떻게 고주파랑 저주파랑 다 통과를 하고 그 양의 문제만 있느냐? 교류 전기는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는 토럴 바디 워러가 그 전기를 통전하게 하는 미디엄, 그러니까 도선이 되고요.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엑스트라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이랑 로우랑 별 차이가 없네, 저항값이. 그러면 엑스트라 워러가 많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레이쇼에 의한. 그러니까 어떤 걸 측정하나요? 5kHz와 500kHz 사이에 이 저항값의 이 차이가 적다. 그러면 부종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엑스트라 셀러가 워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5kHz에서는 얘보다 훨씬 못 통과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포막이 콘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얘에서도 얘만큼 통과를 하네. 저항값이 크지 않네. 이게 좀 큰 거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니까요. 막 180 나왔다. 247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어서 세포막이 콘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실제 전기가 막 잘 흐르는구나. 요 차이 값을 가지고 이데마 수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다 살펴봤어요. 자, 1번입니다. 1번이 전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웨이트를 가지고 퍼센트 바디 팻과 팬 매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메저입니다. 두 번째는 세그멘탈하게 팻 레이쇼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그멘탈하게 측정한 팻 레이쇼는 사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데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세그멘탈한 린 어널리시스나 세그멘탈한 팻 어널리시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사돈의 8촌의 이유까지 이용한 추정치고요. 실제 리니어하게 가는 그 코렐레이션에 의한 그 직접적인 관계를 방정식으로 풀어낸 수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계산한 세 번째가 엑스트라 셀룰러 워러의 비율을 여기에 다른 주파수를 통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갛게 박스 표시한 부분이 인바디에서 실제 측정하는 그 수치들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다 정리가 다 됐죠. 실제 측정하는 건 워러랑 팻의 비율이다. 그걸 통해서 무게를 알므로써 퍼센트 바디 팻과 퍼센트 바디 팻을 가지고 팬 매스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그멘탈하게 측정함으로써 이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추정치로, 간접적인 추정치로 인구 통계학의 바탕에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세그멘탈한 린 매스와 또 팬 매스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팻 어널리시스가 여기 한쪽에 조그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그멘탈한 린 매스는 여기서 보시면 얘거든요. 이게 팻이랑 팬 수치예요. 미네랄이랑. 그래서 얘도 직접적인 측정치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나마 직접적인 측정치라고 볼 수 있는 게 얘죠. 비율. 엑스트라 셀룰러 워러의 비율. 이건 뭐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물이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태에서 측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인바디를 측정하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인바디를 측정해서 전후를 비교한다. 이건 완전히 넌센스죠. 뭐 아니면 침을 맞고 비교한다. 이것도 사실 넌센스입니다. 물도 안 먹고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뭐 땀도 흘릴 수 있고. 또 뭐 이게 전후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측정 오차도 전후로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체표에서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인바디 회사에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먹는 거 당연히 수분 분포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식사 전에,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나 샤워, 사우나, 이게 다 수분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5분간 있은 다음에, 근데 저렇게 어떻게 해, 바쁜데. 그 다음에 temperature, 뭐 땀이 나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하지 않게.
그 다음에 생리기관 피해서. 이게 회사에서 제안하는 그 지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침을 써서 인바디에 매달아뒀어요. 코팅해서. 그래서 그냥 환자랑 같이 매번 잴 때마다 여기 해당하는 거 없으세요? 올라가서 물어보는 거죠. 환자 쪽 읽어보고 없어요. 그러면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인바디의 그 BIA법의 측정 그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계속 찍어야 돼, 올 때마다. 그래서 그 곡선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추세를. 추세까지 보면 아주 정확하고요. 이건 비만 학회에서 2016년에 그 임상 지침, 그러니까 한약연구원에서 발표했지만 그 비만 학회 자료를 발표한 거죠. 4시간 전에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하며 더 harsh하죠. 12시간 전에 운동을 하지 않고 30분 전에 소변을 보고, 소변도 30분 전에 봐야 돼요. 48시간 전에 술 마시면 안 되고, 여기는 선생님도 한 분도 그건 못해요. 이거 이뇨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되고, 생리나 다른 병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harsh한데 실제 이 기계를 파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설명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시고 그냥 인바디에다 매달아 두십시오. 직원들이 계속 그걸 루틴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BIA법으로 계산한 BIA법으로 계산한 바디 팻의 레이쇼는 BMI법에 비해서 그 superior한 더 나은 지표가 아닙니다. 카디오바스쿨라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BMI도 꽤 좋은 리스크 그 팩터고 WHI도 꽤 좋은 팩터고. 근데 우리는 기계가 있으니까 이게 BMI나 그 웨이트 서컴퍼런스보다 훨씬 좋은 인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 메저먼트일 뿐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연구에서 나온 건데 제가 레퍼런스 왜 안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엘렉트리컬 BIA법은 accurate method, 표준 있는 사람들한테는 in obese person에 표준적으로 obese, 그냥 보통 사람들의 obese는 좋은데 severely obese한 adolescent, 사춘기 애들한테는 매우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이게 왜 그러냐? 방정 시간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통계 안에. 여기다 저기 있네요. 레퍼런스를 여기 갖다 놓은 게 있네요. 예. 그래서 요 얘기들을 주의 있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BMI보다 BIA가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그 측정법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BIA법의 한계들은 다 그 인구 통계학적인 데 기반한 방정식의 불완전함에 존재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매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지막 문제, a less specific calibration equation. 그러니까 이퀘이션의 보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different group 간에. 그러니까 뭐 황인종이나 흑인종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한계죠. 측정상의 한계.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보면 재밌는데 이거는 제가 그 학술적인 출처를 찾지 못했어요. 이 그림에. 자, ways to estimate body fat percentage. body fat percentage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 데비에이션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덱사가 1%, 2%. 여기에 부피를 측정하는 방식이 3% 이내. 요게 줄자가 3% 이내. 스킨 폴드가 뭐 더 높게는 8%, 3%. 요게 visual appearance. BIA법은 매우 낮은 방법입니다. 제가 요 출처를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혹시라도 출처를 찾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거 항상 어디 가서도 인용하고 싶어요. 이거 좀 충격적이죠. 뭐 인바디는 더 많은 세그멘트에서 저항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BIA법 자체가 의료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정확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 글로벌적인 마켓 사이즈예요. 여기 보면 요 질진한 게 BIA법 디바이스고요. 여기 캘리퍼예요. 저 캘리퍼는 잘 안 쓰게 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저도 몇 개의 캘리퍼를 샀다가 다 버렸고요. 물에서 넣어서 재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공기 부피를 재는 방법, ADP, 그 다음에 덱사,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바디 컴포지션을 이해할 때도 항상 BMI와 웨이스트 서컴퍼런스를 같이 고려해서 그 판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BIA 기계는요, 저도 클리닉에서
WHR 혹은 그냥 weight circumference, 그러니까 허리 둘레를 잘 측정해 하고 BMI, 그러니까 겉보기 수치, 요거랑 같이 합쳐서 환자를 보시면 매우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weight circumference나 이런 걸 보면 실제 fat distribution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는 거거든요. WHR이. 그러면 인바디가 그 total body fat은 계산했잖아요. 그럼 circumference를 재면 그 total body fat 그 레이쇼가 어디 가서 모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배 아니면 허벅지거든요. 그럼 웨이스트만 재면 돼요. Which is better true?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excessive body fat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치료 그 방식들이 실제 excessive body fat을 weighing하는 건 없잖아요. 없다고요. MRI건 뭐고. 그러니까 간접적이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들을 잘 이해하고 기계를 운영하시면 훨씬 환자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